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명예의 복귀를 진행하게 됐고요. 자, 제가 원래 이 프로 1회에 제가 출연했었는데요. 이 프로를 만들 때 국장님이 직접 만드신 프로인데 이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드신 프로예요. 자, 근데 뭐 이렇게 계속 장수를 하는 거 보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자, 일단 뭐 오늘도 전에 하던 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오늘 시장,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0.42%가 올라왔어요. 즉 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 쪽이 강세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지금 종합이 0.08%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쪽 여기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났어요. 자, 코스닥 시장은 정반대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형주가 조금 약한 모습,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선물 시장도 간략하게 살펴보면 선물 시장은 1.95포인트 정도 올라와서 0.5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종목이 코스피 쪽에서 443개, 하락 종목이 400개. 자, 코스닥 시장은 627개가 올라오고 709개가 빠졌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오늘 지수는 조금 플러스가 났는데 시장 전체는 하락한 종목이 좀 더 많았다. 그래서 체감 지수는 지수가 올라온 것만큼 따뜻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프로그램 쪽도 뭐 차익 쪽에서는 한 230억 정도 순매수, 비차익 쪽에서는 순매도가 나왔죠. 자,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일본이 조금 우리보다 더 플러스가 많이 났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별로 우리랑 상관이 없죠. 그리고 저쪽 여기 보시면 중국 쪽이 뭐 한 2.2% 정도 하락하고, 그 다음에 홍콩도 1.6% 정도 하락하죠. 또 대만 증시하고 우리하고 좀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대만도 살짝 약보합으로 끝난 거를 감안해 보면 뭐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강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잘 안 떨어지죠. 뭐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서 거기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까지 시장 전체는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고요. 전체적으로 뭐 한번 이 흐름들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자, 보시게 되면 이거 자,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자, 코스피 시장 10분봉입니다. 자, 아침에 좀 갭으로 이렇게 떠서 시작했죠. 갭으로 떠서 시작한 이유는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냈는데요. 이 테슬라가 뭐 예상치를 좀 초과하는 그런 수익이 나다 보니까 그럼 우리 시장도 괜찮겠네라는 뭐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뭐 장 시작하고 살짝 눌러줬다가 자, 요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죠. 자,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가 2737포인트가 고점을 찍었는데요. 요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플레이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 10시 40분쯤에 고점을 딱 찍고 중국 시장 시작하는 모습 보니까 중국 쪽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매물을 좀 받으면서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저걸 한번 보겠습니다. 저 일봉으로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자, 여기 20, 60 이평선 파란 선이 6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선이 22평선입니다. 요게 60, 요게 22평선인데 자, 오늘 뭐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계속해서 며칠째 계속 양선을 이렇게 내면서 돌파를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결국은 좀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나마 조금은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수급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저거 10분봉부터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코스닥 시장도 별 특별한 그런 부분들은 없었죠. 자, 아침에 마찬가지로 떠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점은 오늘 코스닥 시장이 먼저 고점을 찍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조금 눌려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의 일봉을 한번 보면서 또 코스닥 시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일봉이죠. 작아졌네요. 자, 보시면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코스피 시장보다는 먼저 좀 이렇게 강한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때 좀 더 먼저 강한 모습이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22평선을 여기 이쪽에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요. 자, 며칠 전에 여기서 22평선을 붕괴를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22평선 밑에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런 모습들은 22평선하고 62평선 그 사이에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요 정도까지 일단 시장 흐름들 조금 살펴봤으니까 수급을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시장 수급인데요. 자, 외국인들이 뭐 오늘 소폭 순매도로 전환했죠. 근데 뭐 이거 매도했다 뭐 이렇게 보기도 조금 좀 무리가 있죠. 자, 이틀 동안 이렇게 조금 순매수했는데 순매수하는 구간에도 그렇고 순매도하는 구간에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은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이 규모가 크지가 않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조금씩 사면서 간을 보고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기관들은 뭐 오늘 좀 한 6,300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금융투자 쪽 수급이 대부분이죠. 6,300억 중에 5,100억이 금융투자 수급인데요. 이 금융투자 쪽은 단타를 주로 이렇게 많이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수급이 그렇게 썩 믿을 만한 그런 수급은 아니다. 기관이 뭐 저 6,300억 들어왔다고 야 이거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수급입니다. 저 뭐 조금만 여차하면 팔고 나갈 사람들이에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 외국인들은 지금 한 이틀째 팔고 있죠. 이틀째 순매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좀 매도가 많아요.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 매도가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뭐 이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렇게 매도를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수급들 들어온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떤 아주 큰 뭐 그런 의미를 두기는 힘든 그런 수급이고요. 자, 지금 올해 들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저 순매도한 금액이 1월 1일부터 계산을 해보면요. 한 21조 정도가 됩니다. 외국인들이 뭐 한 11조 5천억 정도 그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기관이 순매도를 했는데 그 물량들은 20조가 넘는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았습니다. 자, 일단 뭐 요 정도까지 보고 선물시장 수급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한 4,5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죠. 근데 한 4일 동안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즉, 자, 시장이 최근 들어서 조금 양선이 나고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매에 의해서 양선이 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에서 가장 힘이 센 존재는 선물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외국인들입니다. 현물시장 수급만 보셔갖고는 조금 곤란해요. 이 선물시장 수급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자, 이 선물시장 수급도 지금 뭐 요걸 액면 그대로 이렇게 믿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 선물을 무조건 그냥 뭐 매수한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죠. 미결제 약정이 지금 뭐 현재 26만 7,961개 정도가 미결제 약정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1,771개가 오늘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1,773개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요게 늘어줬어야 되는 자리예요. 자,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는 뭐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서 청산을 하지 않은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전에 여기서 뭐 지수 한참 이렇게 외국인들 많이 살 때요.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한 5천억을 넘게 샀었어요. 5천억을 넘게 샀었는데 이때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 게 뭐 한 5,400계약 정도? 그 정도가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후장에 이렇게 확 들어올려 놓고 이 미결제 약정이 끝날 때 마이너스 1,773개로 끝났다는 얘기는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오전에
이 매수하면서 시장을 확 이렇게 견인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땡겨 올려오니까 땡큐하고 이 선물을 다 매도를 쳤다는 얘기고, 또 1773개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거 다 청산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뭐 일부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매도에 동참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선물 시장의 수급이 그렇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수급은 아니에요. 자, 옵션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 보시게 되면 이 콜 쪽에서 외국인들이 한 10억 정도를 매도를 했죠. 그리고 금융투자는 3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기간 전체를 볼 거 없어요. 옵션 수급을 보실 때는 금융투자 수급만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은 콜 매도, 이거 시장 더 못 올라오겠는데 이런 포지션이었고, 금융투자는 이거 시장 더 올라가겠는데 이런 포지션이었습니다. 근데 요걸 또 좀 보면 풋쪽을 또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요런 부분들이 있죠. 자, 풋 같은 경우는 반대 모습이죠. 자, 외국인들은 풋을 지금 25억 정도를 매수했죠. 자, 금융투자는 22억을 매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콜 매도, 풋 매수, 합성선물 매도 포지션입니다. 합성선물 매도 포지션이고, 그러니까 뭐 시장 조금 좀 조정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포지션이었고요.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반대 포지션이죠. 자, 콜 매수, 풋 매도, 합성선물 매수 포지션입니다. 근데 이 두 주체의 수급은 좀 엇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전체 누적 수급으로 한번 볼 필요도 있는데요. 자, 현재 그때 4월 만기가 지난주였었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뭐 아직까지 포지션을 다 이렇게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적 수급 포지션은 외국인들이 콜옵션에서 69억 정도를 누적으로 사고 있죠. 그리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 누적으로 콜옵션을 28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풋쪽을 한번 볼까요? 풋쪽 포지션은 자, 외국인들 지금 뭐 한 20억 정도 파네요. 오늘 2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오늘이 아니라 누적이죠. 그리고 금융투자는 93억 정도를 샀습니다. 자, 이 얘기인 즉슨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조금 보고 있는 거죠. 자, 풋 매도, 콜 매수. 상방으로 아직까지도 상방으로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투자는 양매수죠. 콜옵션도 사고 풋옵션도 사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야, 이거 뭐 어디로든 위로도 좋고 아래로도 좋고 그냥 한번 좀 크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포지션인데, 풋 매도 포지션이 훨씬 더 많죠. 뭐 20억이고 93억이니까 야, 좀 어디로든 크게 움직이면 좋은데 이왕이면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포지션이 지금 오늘 금융투자의 포지션입니다. 자, 일단 뭐 시장 부분들은 요 정도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오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시장 자체가 조금 21평선을 상향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뭔가 조금 아쉽습니다. 뭔가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아까 수급을 좀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에 의한 이 22평선 돌파했어요. 22평선 돌파했었는데, 자, 외국인들이 그것도 선물 매수에 의한 21선 돌파했었는데, 아까 살펴보셨죠? 오전장에 매수했던 외국인들 전부 다 매도를 다 했기 때문에 저항선은 돌파를 했지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시장이다.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런 거 특징적인 섹터를 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원전 섹터를 오늘 굉장히 강했었죠. 굉장히 강했었는데 요거는 오늘 한수원에서 폴란드 쪽에 6기 정도를, 폴란드에서 원전을 6기 정도를 발주를 할 겁니다. 6기 정도를 짓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가 사업 제안서를 오늘 제출할 거다라고 그런 뉴스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 뭐 한신기계인데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요거 외에도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 새로 당선된 그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쵸? 예, 진짜 이 원전에 좀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저기 뭐 그런 부분들 원래 그렇습니다. 대선 전에 이렇게 공약을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전 국민들이 다 아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원전이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원전을 지금 새로 이렇게 기존의 원전들 이런 걸 수명을 연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래 원전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2년에서 5년 전에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윤 당선인 임기 내에는 원래는 점검을 해야 되는 더 연장을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10개 정도가 있었어요, 원전이. 그런데 이거 기간을 2년, 5년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멀리에 있는 원전도 그 임기 내에 뭐 요거를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법규를 마련한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다 합쳐갖고 한 18기 정도 그 정도를 지금 수명 연장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원전 관련해 갖고는 모멘텀이 좀 많습니다. 폴란드 쪽에 그 원전도 있지만요. 또 사우디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2019년도에 그 현대 쪽에 한전 쪽에서 그쪽에 제안을 해서 일단 1차로는 그 사업자 선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 계속 이게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뤄지고 있는 상태인데, 자, 요게 뭐 미국하고 같이 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안 좋잖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가스크지 기자 때문에 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 이 얘기를 하니까 사우디의 빈살만 왕자가 좀 발끈하죠. 발끈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좀 미루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런 것들도 좀 있으면 좀 결정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체코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전 발주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 쪽도 있는데요. 이집트 쪽 같은 경우는 정말 그거는 좀 되게 불투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업자가 그 러시아거든요. 러시아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러시아하고 지금 같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의문이 좀 들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게 조금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한신기계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신기계는 자,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죠. 자, 공기압축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원전에다가 이 공기압축기를 만들어서 원전에다가 납품한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은 한신기계예요. 하지만 쫓아가다 보면 물리면 되게 좀 크게 물립니다. 여기서 물렸다고 생각을 해봐도 이거 한 30% 이상 그냥 훌쩍 그냥 금방 쉽게 물려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을 어떻게 내가 운이 좋게 그 전에 파악을 했다라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매매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볼 텐데 두산중공업입니다. 근데 이름을 바꿨어요. 두산에너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오늘 바꾼 것 같아요. 에너빌리티로. 자, 근데 요거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죠. 자, 미국의 소형 원전을 잘 만드는 회사, 요게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 두산중공업에서 지분 투자도 했어요. 그리고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뉴스케일 케어가 올해 상반기에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뭐 2028년도 정도에 소형 모듈 원전이 좀 개발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가 이 뉴스케일 케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뭐 상당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 좀 매수를 해서 들고 가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신기계보다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훨씬 좀 안정되고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 폐배터리 관련되는 그런 모멘텀도 오늘 좀 있었죠. 자, 정부에서 이 폐배터리를 이용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모멘텀들 때문에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자, 요거는 NPC라는 종목입니다. NPC라는 종목인데 요거는 옛날에 그 현대 글로비스하고
이 전기차의 배터리 전용 용기를 공동으로 개발한 적이 있어요. 뭐 그래서 이 폐배터리 관련주로 이렇게 좀 엮이는 모습인데요. 자, 뭐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여기 고점을 지금 오늘 돌파를 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급등을 한 종목이니까요. 요거는 그렇게 쫓아간 내일 뭐 좀 떴을 때 그럴 때 쫓아가 버리면 잘못하면 좀 크게 물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조정받는 구간 뭐 그런 구간이 나온다라면 그 구간에서 노리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가 원래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이게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영화테크라는 종목인데, 자, 요게 가장 먼저 움직이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폐배터리를 산업용 ESS, 요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7년에서 한 10년 정도 그 정도 주기로 갈아줘야 돼요. 이게 뭐 에너지 밀도도 떨어지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활성화될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소재값들 뭐 이런 것들, 니켈 뭐 리튬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너무 올라서 야, 이제는 잘못하면 우리도 전기차 못 만들지도 모르겠다. 야, 이거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 그런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도 광산 같은데 이런 데다 투자하는 그런 사태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당연한 얘기일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좀 고급 차종 뭐 이런 데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런 배터리를 채용을 하는데요. 좀 중저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인산철 배터리를 중국에서 주로 만드는 인산철 배터리를 그쪽에다 채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 가격이 비싼 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소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뭐 인산이나 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으니까 뭐 이거 만드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겠죠. 자, 지금 뭐 한 몇십만 대씩 이렇게 만드는데 분기에 한 30만 대, 40만 대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거를 시장 규모가 뭐 엄청나게 커지겠죠. 이게 300만 대, 400만 대, 1000만 대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이 자동차 회사들이 다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된다라면 정말로 많이 들 거예요. 이 소재들이. 그렇게 되면 감당을 못 합니다. 땅에서 파내고 뭐 호수에서 캐내고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게 돼요. 자, 그렇다면 폐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폐배터리를 뭐 분해를 해갖고 거기서 다시 리튬이나 뭐 그런 소재들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뽑아서 재활용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뭐 이 ES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환입니다. 요거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전기차에서 쓰고 남은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배터리를 가져와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로 쓰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에너지 저장 장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그냥 새로 그 소재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만들려 그러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지하 자원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입니다. 자, 이 영화테크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MPC가 더 움직였죠. MPC가 더 움직였는데 위로 이렇게 꼬리를 좀 단 모습인데요. 자, 한참을 기었습니다. 이쪽에서 뭐 24,800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밀려서 한참을 옆으로 행보를 했죠. 자, 여기서 아마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몇 달입니까? 작년부터니까, 작년 11월부터니까 이렇게 좀 밀려버리면요. 왔다 갔다. 예, 속 터지죠. 속 터져서 아마 거의 물량 소화 같은 경우는 거의 좀 됐을 걸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폐배터리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뭐 조금 있다 보면 잊을만 하면 뉴스가 나올 거고 또 잊을만 하면 또 뉴스가 나올 거고 그런 형태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쪽도 마찬가지 뭐 올라갔을 때 쫓아가는 매매는 안 될 거고 조금 떨어져서 조정받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그냥 슬슬 이렇게 모아놓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뉴스가 나오면
확 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자, 이런 투자가 상당히 좀 현명한 그런 투자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저 특징 종목을 하나 볼 텐데요. 상강 M&T입니다. 이 상강 M&T는 그런 거죠. 저 풍력 기자재 쪽들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해상 풍력의 하부 저 구조물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실적 호조. 그리고 SK 에코플랜트에 지금 피인수가 진행 중인데요. 요게 7월 29일 날 그 신주를 발행을 해서 인수를 SK 에코플랜트에서 인수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뭐 특별한 일만 없다라면 그리고 인수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라면 이 상강 M&T 같은 경우는 상당한 자금력도 보유할 수 있을 거고 시설 투자에 상당히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것도 커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꺼졌네요. 자, 코스피 시장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돌파는 했지만 약간 좀 미심쩍어요. 약간 미심쩍기 때문에 이 21평선을 돌파한 자리에서 여기서 조금 좀 지지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며칠만 지지가 되게 되면 뭐 이쪽 위에 뭐 한 2,800포인트 근처까지 뭐 그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시간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다 못 드린 것 같은데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찾아뵙기로 하고요.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